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올 한 해 강의를 맡은 최현민 수녀라고 합니다. 네, 뵀던 얼굴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계시고, 네, 아무튼 1년 동안 함께 그 일본 종교를 알아야 일본인이 보인다. 그런 주제를 내걸었더니 그런 주제를 내걸었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수녀가 그리스도교를 가르치지 않고 또 다른 종교도 아닌 일본 종교, 왜 일본 종교냐 이렇게 조금 우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저희가 나가야 될 주제를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왜 제가 이쪽을 다루게 됐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실 개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일본 종교를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틀,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저는 불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한 얼마나 됐나, 30년 가까이 되는가. 오랫동안 불교만 사실은 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저에게 불교 강의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아시아 종교들을 두루두루 이제 가르치도록 요청을 했고, 또 뭐 수양과 명상이라든지 뭐 생태 문제라든지, 또 제가 이제 그 불교 중에서도 일본 선사, 도겐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돼요? 도겐 선사를 갖고 제가 사실은 이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저 바깥에 제 박사 논문을 뭐 앞뒤로 조금 이렇게 내용을 보충해서 이제 불성론 연구라는 그 책을 냈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도겐 선사를 사실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저의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한국 문화, 종교 문화의 가장 기틀은 이제 불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저의 큰 문제의식이었고, 그러려면 한국인으로서 가장 그 종교 문화의 그 기틀이 되는 불교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또 제 성향적으로 제가 이제 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끌렸어요.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굉장히 저를 강하게 끄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수도자고 이제 수행 생활을 이렇게 이제 지향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이제 대화를 갖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학문의 길을, 사실은 뭐 학문 수도자가 되면서 저는 뭐 사실 학문을 접고 수도자가 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저를 다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저를 이제 쓰셔서, 저는 사실은 이게 신여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어요. 과학도였는데 이게 들어와서 불교를 공부하게 됐고, 또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일본 불교를 공부를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긴 역사가 있습니다. 저의 긴 역사 안에서 이제 도겐 선사까지 오기까지는 저의 긴 역사가 있는데, 뭐 그걸 다 설명은 제가 못 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도겐 선사를 갖고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도겐 선사로부터 받는 강한 그런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 전에 연구했던 걸 다 접고 이제 이렇게 도겐 선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일본 종교를 가르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에게 이제 일본 종교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 종교를 이제 불교만이 아니고 일본 종교 전체, 이게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이게 폭이 굉장히 넓은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공부를 이제 해오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오늘의 일을 얻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종교라는 거는 이게 동아시아 종교 안에서 거의 막내예요. 그러니까 막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동아시아 하면 중국과 한국과 이제 일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의 흐름이라는 것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오고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을 알려면 이 동아시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건너온 그 틀을 알아야 일본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치지 않고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일본, 물론 여러분들 안에서 연세가 이제 조금 지긋하신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강점기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쨌거나, 일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안에 많은 그런, 여기 오시기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으시겠고, 또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그 국민으로서 느끼는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 중에서 일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부를 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어떻게 이게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뭐 질문을 하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해보도록 질문했던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튼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강좌를 열면서 제 안에 올라왔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이든지 또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이웃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특별히 현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국가와 국가 관계, 이 모든 관계망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관계망 안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해한다는 것, 타인을 이웃인 일본, 하지만 그 일본을 이해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사실은 건너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또 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일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난 일본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외놈 또는 일본 애들, 우리는 어른이고 일본은 애들이고, 네, 그런 어떤 표현들 안에, 그런 뉘앙스들 안에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 바깥에서 제가 이제 신문 나온 거 이렇게 지금 카피해갖고 제가 붙여놨는데, 이제 그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글쎄요, 뭐 인터뷰를 한 2시간 했는데 여기는 일본에 대한 것만 짤막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하여튼 거기서 제가 이렇게 거기 나오는 기사 중에 이제 한 꼭지를 말씀드리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 정말 청일 전쟁부터 러일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르기까지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그런 전범들을 거기다 갖다가 그 위패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총리가, 일본 총리가 가서 거기에 신사 참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했던 그 전쟁에 대해서 그들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보다는 그쪽 방향을, 제국주의를 자기네들이 지향하면서 일으켰던 전쟁을 자기네들이 아직까지도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분노하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굉장히 커다란 분노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를 알려면 그들의 마음 깊이 안에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심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거기 나오듯이 원령신앙이라는 이제 그 일본인들의 마음자리 안에 있는 원령신앙에 대한 이해. 이 원령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신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해야 또 그 일본인들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령신앙이라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고 해를 입힌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원령신앙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마음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는 2차적인 것이죠. 그들이 선한 이는 악한 이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이들에 대해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원령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마 자세하게 다음 달에 들어가서 신도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왜 원령신앙이 그렇게 일본인들의 마음 안에 강하게 있는지 그걸 또 깊이 있게 그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마음자리에 있는 원령신앙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표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예를 제가 든 것이고요. 한국과 일본의 우리가 아주 불편한 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 불편한 관계의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바로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깔려 있죠.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유홍준 교수가 그 일본 문화 답사기를 시리즈로 4권을 이렇게 내셨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계신가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들은 고대사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고대사.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고대의 문화는 전부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거거든요. 청동기 문화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고대사의 문화가 한반도에 있는 청동기 문화가 건너가서 그들이 비로소 문화 생활을 출발하게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돼요. 그랬더니 고대사를 이제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생기죠. 이제 그러면서 한국인은 근대사 콤플렉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고대사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한국은 근대사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를 빨리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일대 강점기, 그들의 침략에 의해서 일대 강점기라는 30년의 식민지 아픈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대사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바로 이러한 역사 왜곡,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일방적인 시각이 아니라 쌍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 교수님의 논지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 일면 동의하고 일면은 공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사 콤플렉스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근대사까지도 일본은 왜곡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역사책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것이 지금 고종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고종이 얼마만큼 우리는 고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리더십도 없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그 때문에 고종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먹혔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종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약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왜곡된 것이라는 것이 요즘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그런 가 되고 그래서 고종이 얼마만큼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인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쨌거나 역사 왜곡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고대사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왜곡시켜 왔던 그런 상황과 올 한 해를 역사적인 어떤 접근을 사실은 제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같이 함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역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그런 에드워드 카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에드워드 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의 대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매김하는 측면에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의 대화이기도 하다. 이 강자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재와 과거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들과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고도 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 중국, 한국의 관계, 그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보게 되면 인류 문화가 얼마만큼 우리 사회 안에 퍼져 있는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 또 대중, 영화, 또 음악, 또 여러 가지 서적들, 이런 것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일본의 대중 문화가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를 우리가 뭔가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거부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일본과 한국의 어떤 감정들은 하나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야. 한국에도 한류 문화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네,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로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접근이 있겠고 사회 문화적인 접근이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경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한 경로는 종교라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일본 종교를 알아야 일본이 보인다. 저는 이것은 제가 일본 종교를 공부하면서 제 안에서 깊이 있게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교라는 것,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전부 종교를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하여튼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가장 심층을 다루고 있죠.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심층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그 문화의 심층에 종교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층에 있다라는 그 말마디에서 일본은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일본에 있어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교 문화는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의 신토를 이해해야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본인들의 마음, 고꼬로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황이라고 하면 천황은 어떤 분이 천황인가요? 일본인들은 천황을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죠.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천황은 하나의 신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신이죠. 현인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이 말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는가? 이 신이라는 표현, 물론 신이라는 표현과 일본인들이 쓰는 감이라는 표현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신이라고 표현되게 되면 뭐 신 안에는 뭐 그리스도교적인 신도 있겠고 샤머니즘적인 신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를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신이라면 감이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 자, 이 감이 이제 다음 4월 달에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감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감이가 아마테라스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마테라스 신은 태양신이다. 보통 일본의 국기가 태양을 상징하죠. 바로 이제 태양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천황은 아마테라스 신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관계는 이제 다음 달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천황이 현인신이기 때문에 이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는 신국이 되겠죠. 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황을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일본인들은 전부 신의 자손이에요. 이제 가족 하나의 일본은 하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가족인 그런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죠. 메이지 유신 때. 그러니 우리랑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토 사상부터 일본의 현대 신종교에 이르기까지 이제 방대한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우리가 한 달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번 달은 이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일 역사 안에서 그 역사적인 어떤 왜곡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들었어요. 임나 일본 부설 들어보셨죠? 이거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일본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 이게 712년, 이게 720년에 나온 그런 일본의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 특별히 일본 서기, 이건 사실 조작되어 있는 그런 역사서예요. 이 일본 서기 안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그 일본 서기의 진구 황후가 369년 한반도를 정벌하고 임나 가야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일본 부를 설치했다가 562년 신라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일본이 가야에다가 일본부를 설치했다. 왜냐하면 이 가야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본부로서 설치했다라는 것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더 전에 나오는 고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고사기에는 안 나오고 일본 서기에만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일본 서기의 그런 편집 과정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게 임나 일본 그 부설에 대한 그 일본 역사학자의 어떤 의견과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의 의견에 논쟁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실이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고대사가 이제 이렇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나카지카 교수의 경복궁을 점령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에요. 경복궁을 점령하라는 책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갖고 강의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남아있는 그 제1차 역사 사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인데 일본이 얼마만큼 역사를 왜곡시켜 왔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예, 일본의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아주 신랄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면 왜곡할수록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강한 그런 역사학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합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경복궁을 점령하는 것, 그 1984년 그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사실은 군대를 파견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왕궁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그게 1차 사료에 다 나와요. 이미 다 그 일본인들이 썼던 남아있는, 이분이 일본의 도서관에서 그 1차 사료를 갖고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논문으로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 군인이 먼저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일본 군이 나중에 간 거다. 이제 그렇게 일본 정부는 발표를 하고 역사책에도 그렇게 쓰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장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이런 사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쭉 왜 그런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요. 일본의 속담에 과거는 물에 흘려보내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거를 흘려보내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다.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런 어떤 분쟁을 빨리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 추궁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러한 그들의 사고방식, 과거를 물에 흘려버리는 나가시, 흘려보낸다는 나가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그러니까 물에다가 일본인들한테 떠나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 독일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죠. 일본은 어떻게 해요? 중국인들. 청일전쟁 때 중국인들 난징에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거기가 30만 명의 그냥 민중들을 산채로 살아서 그냥 묻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학살을 했죠. 독일은 유태인들에 대해서 했던 그 학살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이거를 나가시 시키는 거예요. 과거를 나가시 시키는 거예요. 물에 흘려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물에 잘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많이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중국과 일본에, 또 일본과 한국은 아직까지도 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이들이 과거를 그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이들
그러한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과제들이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 하는 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어 왔구나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일본인들에서 어느 한 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뭔가 식민지 그런 어떤 일제 강점기를 겪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상흔 때문에이기도 하고 뭔가 콤플렉스 비슷한 거를 어렴풋이 갖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일본 그 문화, 구체적으로 일본 문화를 전반적인 거예요. 사실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아니라 일본 문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본 문화의 특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집단주의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일본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인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여성이에요. 미국 전시정보국으로부터 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어려운 미국인들이 이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것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에서 나온 책이 국화와 칼이에요. 사실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볼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쓴 국화와 칼에서 드러나는 일본인들의 특성은 아주 그 일본인 특성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썼던 그 국화와 칼에 나오는 내용, 거기 여러분들 각주의 지금 제가 달아놓은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국화라고 하는데 이 국화라는 것은 그냥 바깥의 표현은 뭐 들국화 같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국화처럼 그러니까 꼬꼬지를 할 때 그 국화를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철사를 이렇게 감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듯이 고정된 국화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스스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 목적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개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것들과 집단이면은 뭐 집단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뭐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것 위에 개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집단의 의견을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집단이 지향하는 쪽으로 그냥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 천황이 무엇을 하든지나 우리는 천황의 자손이니까 천황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는 따라요. 내가 천황이 이렇게 가는 거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의견을 내지 않고 방향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일본인들의 국민성이다. 그걸 집단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칼에 대한 칼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공격적으로 남을 해치는 의미의 칼이 아니고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마음의 칼을 품는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는 것. 끝까지 이제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제 뒷부분에 이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길이라는 것, 또는 기무라는 것을 통해서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이제 의리를 표현하는데요. 기무 이렇게 읽는데요. 이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집단주의적인 국민성, 그게 놀랍게도 그들이 어떤 자연재해를 경험할 때 아주 잘 드러나요. 여기 지금 그 예로 2011년에 있었던 그 일본 동북부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혹시 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일본인들이
보여준 그 질서 정연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질서를 줄 딱 맞춰갖고 자기 올 때까지 음식 기다리고 뭐 슈퍼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어요. 폭동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전 이게 퍼져나갔을 때 유럽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진화된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인류가 가장 진화된 모습 우리가 여기서 보는구나. 일본에서 보는구나.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런 극찬의 뒤에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집단주의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와스지라는 그 학자, 도쿄 대학의 교수인데요. 와스지가 쓴 풍토라는 책이 있는데, 풍토, 인간학적인 고찰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풍토라는 개념이 일본인의 집단주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바가 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갖고 왔습니다. 자, 사실 이분은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뭐 철학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른가 봤을 때 이분은 하이데거의 사상 안에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이라는 하이데거가 쓴 그의 저술안에 나와 있는 존재와 시간.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시간을 갖고 이해하는 거예요. 시간의 관점에서 존재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하이데거의 인간 존재 이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 자, 이것에 대해서 와스지는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축 이해에도 공간이라는 축이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양축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해야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이데거를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 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했느냐? 바로 인간을 하나의 개체, 개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 이해의 기본이 한 개체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일본인들은 인간의 개체 중심, 개인주의적으로 인간을 이해하지 않아요. 인간을 집단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의 그 뒷배경은 인간을 시간적으로, 한 인간의 역사, 시간적인 축뿐이 아니라 그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적인 축을 함께 더불어 봐야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 와스지가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간과 시간을 같이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 이게 하이데거 개인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거는 집단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공간성을 내포한 인간 이해 이 관점에서 지금 와스지는 풍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풍토라는 표현을 써요. 자, 와스지가 이야기하는 풍토의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는 세 가지 인간 이해가 있어요. 하나는 몬순형 인간 이해, 몬순형. 자, 그 세계에 그 존재하는 기후들. 또 하나는 사막형, 또 하나는 목장형입니다. 목장형. 네, 몬순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몬순에 해당되는데 굉장히 습한 지역이죠. 습한 지역에 습하면서 폭풍이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여름에 굉장히 습하죠. 네, 사막은 어떤가? 사막은 굉장히 자연재해가 거의 죽음에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죽음의 어떤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는 목장형이라는 것은 제일 온화, 살기가 좋은, 이게 수분과 건조가 이렇게
않게 잘 조화를 이루는, 특별히 건조한 것은 여름에 잘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한 이런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이게 유럽형이에요. 사막형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나 아라비아 또는 사막 지역 부분이죠. 뭐 아프리카, 몽골. 몬순에 해당되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 뭐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몬순에 해당되는데, 자, 그래서 이 수분과 폭풍이라는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성향은 여기서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거를 지금 여기 설명. 자, 자연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그 많은 그런 자연의 폭풍이라든지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들에서 인내하는 그런 어떤 폭풍이나 또 지진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인종성. 자, 그래서 이런 몬순적인 수용성과 인종성 같은 이런 어떤 풍토 안에서 바로 일본인들의 어떤 국민성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일본의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국민성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와스지의 이론은 일본 안에서 굉장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토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인간 존재 이해 방식이에요. 서구가 인간을 이해하는 존재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보통 서구에서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그런 이제 사고의 틀을 갖고 있다면, 와스지가 말하고 있는 이런 풍토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이런 사고 방식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집단주의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이해라는 개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이해라는 개념? 처음 들으시지 않죠? 이해? 네. 뭔가요? 이해가? 집. 네. 자, 우리나라에는 이해라는 개념이 있나요? 네. 우리는 가족. 가족이라고 하죠. 이해와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이제 가인데 어떻게 다른가? 이해랑 가족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가족 개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는 네, 혈연이 중요해요. 우리의 가족 개념 안에는 혈연이에요. 특별히 부계,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부계. 그래서 양자를 드릴 때도 같은 성이어야 돼요. 다른 성의 양자를 드리지 않아요. 이게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성의 양자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다른 성의 양자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은 혈연을 뛰어넘어요. 그들의 가족 개념 안에는 혈연보다는, 거기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리는데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혈연보다는 가업이나 가문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구성원들. 예, 그래서 가업, 가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주의를 보는 천황제와 집단주의라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가 앞뒤로 있어서 조금 이게 뒷면에도 지금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뒷면도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천황제와 집단주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이런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거기서 천황이 아버지, 또 국민이 그의 자식, 그리고 국가 가족론이 있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쭉 다 같은,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이와쿠와 이지메. 메이와쿠. 일본인들은 메이와쿠 문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가, 메이와쿠. 다른 이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야. 아주 일본인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메이와꾸예요.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쳐서는 안 돼. 수도 없이 들어. 그 말을 민폐 끼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제 이게 일본인들의 메이와꾸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 메이와꾸의 문화 안에는 남에게 그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 말 안에는 일본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제 일본 말로 와문화. 와문화가 뭐 집단으로 잘 들어가야지 개인으로 특출하게 자기가 개인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집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와문화는 와쇼쿠 음식이죠. 와후 하면은 일본의 어떤 풍토. 그다음 와후쿠 하면 일본 옷. 와시자 하면 일본 그 방 그런 거요. 자, 그래서 이거 와를 해치는 그런 어떤 개인의 돌출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하고 집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 문화가 바로 메이와쿠 문화입니다. 자, 이 메이와쿠 문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이 메이와쿠 문화는 이제 그것과 이제 이지메 문화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이 메이와쿠, 이지메, 왕따, 이거 같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어떤 의견을 그 특출하게 뭔가를 내게 되면 다른 사람부터 이지메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일본인들이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거기 일본 문화의 중충성이라고 나와요. 중충성. 자, 중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이게 문화가 일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태어나면 신사에 가요. 그다음에 결혼할 때는 교회에 간다고. 장례식은 불교.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렇게 잡거적이죠. 잡거성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중충 문화다. 중충 신앙, 중충 문화 이렇게 중충성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종교 통계를 냈을 때 인구가 1억 3천 정도 됐는데, 자, 거기 보십시오. 신도는 1억, 불교가 960, 기독교가 190, 그 다음 다른 신흥 종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일본 종교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신종교거든요. 일본은 신종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세력적으로도. 자,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 1억 3천이 훨씬 넘죠. 자, 왜 그런가? 바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중충신앙 때문에 그래. 자기는 신도이면서 불자야. 그러니까 신사에 가면서도 또 사찰에도 가. 그리스도이면서 신사에 가. 이렇게 양쪽 중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충성. 자, 이게 잘 드러나는 거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어떤지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디를 보시냐. 일본 문화의 상대주의 들어가기 전에요. 거기 보면은, 그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그 일본인들의 중충성 안에서, 보겠어요.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마루야마 마사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본 그 돈, 제가 얼마짜리였는지 잘 기억을 못, 혹시 기억하시는 사람 있나? 만엔에 나오나? 이 사람이? 이 마루야마 그 사진이 나와, 일본 돈에. 일본의 근대화의 어떤 철학자로서 일본의 근대 사상의 기반을 이룩한 그런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요. 그 맨 마지막 이제 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마루야마 마사오. 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인은 상호 원리적으로 모순되는 것까지 포용하여 그것을 평화 공존시키는 사상적 관용의 전통을 낳았다고 말한 바 있다. 네. 우리는 이를 에도 시대의 주자학을 부정하면서 네. 생겨난 고학과 북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네. 일본인들은 외래의 것을 빨리 수용하고 이를 포용하는 유연한 정신성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삼키고 수용한 것이 소화될 즈음이면 어김없이 토해내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고대 일본에서 근대 일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드러나는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한 가지만 좀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일본인들은 일본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문화든지 일본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본화 돼버려요. 그냥 가만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는 불교 일본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주자학이 들어갔는데 주자학이 주자학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주자학은 나중에 고학과 북학이라는 형태로 탈바꿈을 하게 돼요. 어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빨리 받아들여. 외래 사상이 어떤 것이든지 빨리 수용해요. 그것을 포용하는 아주 유연한 정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삼켜서 수용하고 소화가 될 즈음이면 토해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각 종교를 공부하시면서 마루야마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도 다룰 것이고 불교도 다룰 것이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일본 문화의 특성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충성이라는 거, 집단주의 지금 두 가지 다뤘는데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상대주의예요. 네, 상대주의인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 잠시 5분 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잠깐 바람 쐬시고 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